고향에선 일찍 죽은 여자의 입에 쌀 대신 쇠를 물렸다고 한다. 입술에 앉았던 물집이 아물어간다. 혀는 자꾸만 상처를 맛보려 한다. 2017년 1월 허은실. 네, 여러분 방금 들으셨죠? 시인의 말, 허은실 시인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허은실입니다. 네. 아, 정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허은실 시인은 1975년 강원도 홍천에서 태어나 서울시립대학교 국문과를 졸업했습니다. 라디오 오락 시사 프로그램의 작가로 10년 넘게 활동했고요. 2010년 실천문학 신인상에 당선되어 등단했습니다. 현재는 팟캐스트 이동진의 빨간 책방 작가를 맡아서 사랑을 많이 받고 계시고요. 2017년 1월에는 문학동네를 통해서 첫 시집 나는 잠깐 서럽다를 펴냈습니다. 와, 간단하면서도 되게 딱 정리가 싹. 네, 제가 별로 이렇게 이력이라 할 만한 게 없네요. 이런 엄청난 이력이 시인들 중에 지금 이력이 제일 길었습니다. 네, 그래요? 네, 그럼요. 그리고 팟캐스트 작가시잖아요. 그래서 대본 없는 저희로서는 굉장히 지금 긴장이 되고 어디로 튈지 모르지만 저희 콩콩 튀는 그 튀김에 같이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아, 2017년 1월에 첫 시집을 펴내셨어요. 근데 놀란 게 보셨어요? 1월 달에 펴내셨는데 4월 18일자로 해서 벌써 4쇄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몇 쇄를 냈다라는 전체적인 것보다는 짧은 3개월 만에 벌써 4쇄를 냈다는 거에 역시 헌실 시인의 힘이 느껴지더라고요. 네. 어디 지금 첫 시집을 내셨는데 기분이 네. 어떠신지요? 좀 시간은 지나긴 네, 했지만요. 시간이 벌써 1월 31일에 나와서 2월 1일에 아마 서점에 나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2, 3, 4, 5 뭐 아직 6개월은 안 된 것 같네요. 네. 그런데 글쎄요, 첫 시집 준비하는 기간이 저한테 너무 길어가지고 네. 그때 이미 약간 그 긴장이랄까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시집 나오고 나서는 좀 생각보다는 이렇게 막 너무 막 마음이 들뜨거나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오히려 좀 이상하게 뭐랄까 많이 가라앉고 뭐 좀 슬픈 느낌도 많이 들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산후 우울증 같은 게 있다. 그래서 그런 건가 보다. 그러고 있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아니, 보니까요, 2010년도에 이제 등단을 하셨잖아요. 네네. 보통 등단을 하면 이제 뭐 어떤 시인은 2, 3년 내에 첫 시집을 펴기도 하고 네. 5년 주기로 또 펴기도 하는 시인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2017년이면 이제 7년이라는 네, 그렇죠. 긴 시간 동안 아마 주변에서도 왜 시집을 안 내냐라는 네.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것 많이 같은데. 시달렸죠. 네, 그러셨는데 정말 긴 시간만큼 어떤 내공이나 연륜이 또 느껴지는 또 그런 시였거든요. 아, 그렇게 봐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 사실 제가 게을러서 그래요. 아니, 그럼 간단한 이유가 반전입니다. 네, 아니, 뭐 그런 것도 당연히 있고요. 제가 이제 워낙 느린 성격이라서 게으르다기보다 좀 느린 것 같아요. 그 태도가 게으르진 않는 것 같아요. 부지런하긴 한데 워낙에 행동이나 몸짓이 느리다 보니까 저는 나름대로 부지런을 떨어도 이게 물리적으로 걸리는 시간이 남들보다는 좀 더 걸리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좀 시를 오래 길게 한 편을 완성하는데 오래 걸리기도 해요. 사실 금방 한 번에 써지는 시가 없지는 않지만
그것조차도 나중에 다시 보면 또 고칠 구석이 보이고 또 보면 고칠 구석이 보이고 이 시집 내면서도 그 마지막 인쇄 넘어가기 1시간 전까지 제가 교정을 했거든요. 또 고치고 그리고 이쇄에서도 또 고치고 아, 그래요? 네. 매번 그 새해마다 다 사야 되는 거 아니 아닌가요? 그런 있겠네. 전략으로 는 아니고요. 는 아, 아니고요. 그러면은 진짜 2세, 진짜. 3세, 4세가 조금씩 다를 수도 있겠네요. 아니 3세도 한번 고쳤나? 2세 와. 2군데인가 3군데 고쳤으니까요. 근데 4세는 안 고친 것 같고요. 아. 2세, 3세 고쳤나? 그런데 찾아내는 분께 선물 드리기? 역시 이게 작가의 힘이에요. 이게 독자분들하고도 또 바로바로 소통을 또 하시고, 야, 저희는 오늘 편안하게 따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아니고요. 지금 여러분은 팟캐스트 젊은 시인의 다락방을 듣고 계십니다. 아, 여러분 진짜 들으시면서도 되게 기대가 될 것 같고요. 우리 이동진의 빨간 책방이라는 또 프로그램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좀 보고 싶습니다. 네. 작가로서도 굉장히 활달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사실 이제 일부를 통해서는 우리 이제 헌실 시인의 이제 시집에 관한 얘기를 정말 적나라하게 너무너무 궁금한 게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나누고 싶고 2부에는 여러분이 정말 궁금하시죠? 그 인생 속으로 들어가 보는 또 그런 시간을 가질 텐데요. 오프닝을 시작을 할 때 시인의 말을 먼저 읽었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 시집을 처음 받아서 지하철 이제 타고 가면서 이렇게 펼쳤거든요. 네네. 근데 시인의 말을 펴고 읽었는데 이게요 느낌이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냥- 이상했을까요? 이렇게 책을 그 다음 장을 못 넘기겠더라고요. 음. 뭔가 이 어떤 좀 거대한 힘이 느껴진다 그럴까요? 네. 그러니까 고통이나 슬픔, 아픔에 대해서 무언가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책은 왜 나를 꺼내야 하나? 나를 마주해야만 왠지 이 시의 진심을 제가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는 그 느낌이 들면서 이게 가슴이 단순히 먹먹해지는 게 아니라 두려움? 근데 뭔가 이렇게 거대하게 확 밀려오는 힘? 네. 이런 것들이 제가 밀리면서 바로 그냥 지하철역에서 책을 덮고 이게 단순한 내공이 아닌 것 같다. 어떤 이런 힘이나 에너지가 있는 시인은 누구일까라는 그런 정말 시인의 말에서부터 저는 그 힘과 에너지가 느껴진 것 같아요. 네, 제가 들어본 말씀 중에 최고예요. 저 약간 여기에 이렇게 그래요? 네 닭살 됐어요. 아, 그래요? 아, 정말 저는 좀 소름이 끼쳤던 것 같아요. 네, 되게 좋은 표현 해주셨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좋은 독서는 한 번에 이렇게 너무 재밌어서 몰입해서 그러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휘리릭 읽어버리는 것도 이제 독서로서의 오락성을 생각할 때 좋은 점인 것 같긴 한데 더 좋은 독서는 저는 책을 많이 이렇게 덮고 어딘가 이렇게 어딘가 먼 곳을 응시하게 한다든지 혹은 좀 멍하게 있게 하는 그런 책 그런 게 좋은 독서인 것 같고 그렇게 만들어주는 책들이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되게 저한테는 되게 찬사처럼 느껴져서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정말 멍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 제목을 계속 되뇌보게 됐어요. 나는 잠깐 서럽다? 잠깐 서럽다? 너 어떻게 사람이 살면서 잠깐만 서러울 수 있지? 근데 이 잠깐이란 말이 되게 단순한 말이잖아요. 네. 아주 순간, 찰나? 근데 이 잠깐에서 저는 엄청난 웅덩이가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정말 순간, 그냥 잠깐 서럽기 위해서는 어떤 진짜 켜켜이 쌓여진 어떤 덩어리나 어떤 흔적들이 분명히 이렇게 응집돼 있을 것 같다. 네. 와, 이게 이렇게 서러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하면서 저는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난 이미지나 이런 게
걷다가 갑자기 이렇게 맨홀에 확 빠진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루가 지나서 저는 이 책을 펼치게 됐어요. 좀 그런 시간이 저한테는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펼쳐서 제목을 보는데 정말 소름 끼치게 맨홀이 있는 거예요. 네. 이럴 수 있나? 이렇게 만나나? 이렇게 접점이 되나? 뭔가 거대한 물결이 그냥 물결이 닿아왔던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맨홀이라는 시를 어떻게 쓰시게 됐는지 여기 혹시 담긴 어떤 에피소드나 이야기가 좀 있을까요? 저도 이제 꿈을 가끔 꾸는데요. 그 갑자기 가다가 허방 같은 게 갑자기 나타나서 네. 그냥 쑥 들어가서 정말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그런 꿈들을 그래서 소스라치게 놀라서 이렇게 후두둑 잠이 깨거든요. 그래서 그런 꿈을 이제 자주 꾸는 게 워낙에 있었고, 그 다음에 조금 사회적으로 제가 이런 걸 쓰게 된 계기는 한 1, 2년 전인가 그 싱크홀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세계가 정말 어떤 구덩이 같은 것들을 숨기고 있는 것 같다. 자기도 모르게 가다 발이 빠져버리고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이 거기 빠져서 더는 헤어나올 수 없는 거대한 어떤 아가리 같은 것이 이 자본주의 세계는 말할 것도 없고 이 세계 자체가 그런 허방들, 그런 구멍들 를 좀 품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쓰게 됐고, 그다음에 조금 더 좀 간접적인 계기로는 저는 세월호 사건도 그런 약간의 그런 연장선상에서 그런 어떤 우리 사회 구멍난 곳처럼 느껴지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복합적인 계기들이 모아져서 쓰게 된 시 같아요. 그리고 맨홀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가다가 이제 이렇게 맨홀 뚜껑 있는 맨홀 네. 그것도 있지만 제가 거기에 이렇게 하이픈 그걸 표시해서 맨홀이라고 네. 했는데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구멍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 것 같아서 맨홀이라는 그런 영문으로 일부러 표기를 해서 제목을 달아봤어요. 아, 그러셨구나. 그래서 안에 낳는다는 표현도 그 제목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아, 그렇구나. 구멍에서 네. 네, 그 제시의 구멍이 제법 나오는 것 같네요. 그러고 네. 보니까 나는 잔액이 부족합니다. 네네네네. 거기도 구멍이 나오는 것 같고요. 아가리라는 것도 많이 네. 나와요. 네, 고운말 바른말을 써야 되는데. 저는 굉장히 극과 극을 달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거대하게 확 이렇게 밀려왔는데 막상 책을 펼치면서 시집을 읽는데 되게 제가 차분해지는 거예요. 네. 굉장히 고요해지고 그 느낌이 뭘까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중간중간에 가다가 홀에 갑자기 빠진 아가리가 나오다가 굉장히 또 격한 표현들이 있고 해서 네. 뭔가 좀 어떤 시인의 경험치도 분명히 들어갔을 텐데 그 경험이 만만치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면서 그냥 읽으면서 그 차분한 이야기가 또 제 이야기로 닿아오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네. 또 우리 여인천하님은 또 읽으면서 다른 느낌이 또 들었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저는 일단 이 시집을 봤는데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진짜 제가 좋아하는 색상의 시집인 거예요. 정말 이 색깔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핑크색을 즐겨 인디언 핑크라고 네네네. 하던데요. 약간 진달래색이라고 하나요? 좀 이런 색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뭐 좀 홀릭된 그게 있어서 근데 이 시집 자체를 제가 소장한다는 게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시집을 읽을 때 약간 서럽던 약간의 감정의 혼돈이 막 있었고 좀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가지고 읽다 보니까 정말
고요해지는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음. 근데 이 시집이 나는 잠깐 서럽다잖아요. 정말 나는 잠깐 서럽다 이 말 자체가 정말 제 경험이 되어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이 말에 대해서 깊이 해보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이 말 자체가 저한테 확 와닿았기 때문에 진짜 나는 잠깐 직관적으로 네, 이렇게 직관적이잖아요. 아시겠다는 네, 말씀. 그래서 해서 마음 자체를 뭔가 차분, 고요 그런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뭔가의 그 느낌이 굉장히 힘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전혀 첫 번째 시집이라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10년에 등단했고 지금 2017년이니까 두 번째 시집이겠지 생각했는데 첫 번째 시집인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거기서도 느려서요. 네. 여러분은 지금 팟캐스트 젊은 시인의 다락방 허은실 시인편을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너무 놀랐고 그리고 그러니까 다른 시인들은 뭔가 그림을 그려낸다고 하면 허은실 시인은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옆에서 관찰하면서 그걸 이렇게 적어내려갔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자연적인 느낌이 들었거든요. 약간 내가 그 다큐멘터리 안에 있다고 해야 되나? 그 옆에서 저도 같이 이렇게 보고 있는 허은실 시인이 이렇게 시를 써내고 내가 그 시를 읽으면서 하나의 그 장면 속에 내가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시집은 이 시라는 게 정말 이 시대에서밖에 쓸 수 없는 시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현대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해서 윤동주도 쓰지 못할 시다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왜냐면 나는 잔액이 부족합니다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윤동주 시인이 그때 당시에는 쓰지 못할 왜냐면 진짜 저 완전 경험 이거 내가 쓴 거라고 생각해도 진짜 제 경험을 마치 그려낸 듯한 해서 좀 약간 소스라치게 놀랐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뭔가 그래서 나만 겪는 경험이 아니었구나. 잔액이 많이 부족하신가 봐요. 진짜 뭔가 나라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이렇게 또 연결된다는 그런 거. 그래서 그래서 시인은 시를 쓸 때 어떠한 관찰도 있겠고 자신의 경험도 있겠고 해서 쓰실 때 주로 어떻게 어디서 영감을 받고 쓰시는지 좀 그런 것도 좀 궁금했어요. 네, 영감은 그냥 삶에서 받는 것 같고요. 진짜. 제 상상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그 제 경험 당연히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 당연히 주변 사람들 많이 관찰하는 편이고요. 근데 그 관찰이 그냥 시를 쓰기 위해서 그냥 기계적으로 관찰한다기보다 그냥 사람들 사는 모습,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뭐 그런 삶의 모습 이런 것들은 그냥 뭐랄까 그냥 기본적으로 글 쓰는 사람이 늘 견지해야 될 시선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제가 없이 살아서 그런지 그런 잔액이 부족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좀 더 많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래서 뭐 영감을 딱히 어디서 받는다기보다 그냥 저는 생활과 삶에서 받는 것 같아요. 그대로에서 그냥 쓰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당연히 뭐 근데 다큐멘터리처럼 정말로 그냥 그거를 그 장면 하나를 그냥 그대로 뭐 카피해서 쓰는 건 아니고요. 그 하나의 그 어떤 장면을 봤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거기에 조금 더 어떤 것들을 가미하기도 하고 좀 더 제가 시적인 극적인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뭐 상황을 좀 더 만들어 넣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기본적인 바탕은 그냥 삶이 재료인 것 같아요. 이 시집을 만나면서 제가 상상력이라는 거에 대한 생각을 네. 조금 다른 접근으로 하게 됐어요. 보통 그 시인들의 시를 만나게 되면 네. 그 순간에 그러니까 서러운 감정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치유받고 싶어서 혹은 내가 느끼는 공감을
이 시인도 느끼고 이 시인도 느꼈다면 다른 사람들도 그걸 공감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위해서도 만나기도 하고 아니면 지금 현재의 감정이나 정서를 좀 마주하고 싶어서 그래서 또 시를 이렇게 막 보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허은실 시인의 요거 시집 나는 잠깐 서럽다를 읽으면서는 그러니까 보면서 상상력을 발휘하게끔 하는 거는 시인의 또 힘이기도 하잖아요. 어쩌면. 네. 근데 그동안에 제가 생각했던 상상력은 이걸 보면서 뭔가 머릿속에 그려지는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내가 생각하고 아마 내가 전혀 접근할 수 없었던 어떤 돌발적인 어떤 상황들 그러면서 4차원의 세계 네. 어떤 우주적인 공간 이런 것들을 떠올리는 시를 또 저는 어떤 상상력의 대단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소설의 이 시집에서 만난 상상력은 제 기억을 꺼내게 만드는 힘이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신 적 있지 않아요? 네. 나도 몰랐던 기억이 분명히 내 안에 있을 텐데 네네. 몰랐는데 갑자기 그 기억이 떠오르면서 굉장히 생생하게 제 눈앞에 확 그려지는 나의 생각할 수 없었던 기억력을 끌어내주는 게 또 하나의 상상력일 수도 있겠다라는 또 생각이 들면서 이 죽은 여자의 입에 쌀 대신 쇠를 물렸다고 했는데 이게 시인의 경험이었을까? 아니면 단순히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미신에 의한 말이었을까? 내려오는 말이었을까? 왜 시인은 이런 말을 먼저 시인의 말에 적었을까? 그것도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저도 글쎄요. 왜 그걸 거기다 써야겠다는 그런 어떤 뭐랄까? 이 말은 꼭 시인의 말로 써야겠어라고 계획하거나 작정했던 건 아니고요. 그 시인의 말 쓰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숙제였는데 왜냐하면 시인의 말은 시집 속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에 뭘 특별하게 다르게 뭘 써야 되는지 굉장히 막막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은 팟캐스트 젊은 시인의 다락방을 듣고 계십니다. 그걸 이제 마감이 오늘이잖아요. 만약에 시인의 말을 오늘까지 네, 주세요라고 네, 네. 받았는데 오늘까지도 뭘 써야 되는지 아무 생각이 없는데 이제 쓰긴 써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제가 카페에서 주로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쓰러 나가면서 저희 아이가 있기 때문에 아이를 이제 저희 친정 어머니께 좀 맡아달라고 그래서 엄마가 봐주시러 왔는데 그냥 엄마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렸을 때 이제 우리 건너집에 누가 있었는데 그 둘이 뭐 어떤 사이였는데 그러다가 그 여자가 이제 아이를 둘이 어떤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금술이 굉장히 좋았다고 해요. 그런데 뭐 아이를 낳으러 가다가 이제 중간에 이렇게 그 명을 달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도 이제 잃고 그 남편으로서는 아내도 잃게 된 상황인데 어쨌든 그 굉장히 젊은 신혼에 속하는 그런 젊은 여자였는데 그때 이제 장례를 치르면서 그런 걸 했다고 저는 이제 엄마한테 들은 거죠. 근데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이상한 느낌을 주는 거예요. 아까 지하철에서 읽으셨던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네. 엄마는 굉장히 심상하게 그랬다고 하더라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한테는 그게 그 느낌이라는 게 입에 쇠가 들어가 있는 그 죽은 사람의 이미지라는 게 계속 저를 놓아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랬구나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그냥 어쨌든 빨리 써야 되니까 일단 저는 이제 나가서 카페에 가서 쓰는데 그 다른 말은 안 떠오르고 자꾸 그 이미지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게 제 발목을 잡을 땐 거기에 어떤 이유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몇 줄로 썼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좀 고치면서 다른 이야기들은 다 줄이고 이제 그렇게 네 문장만 남겼는데 그게 저를 잡아 끌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제시에 이제 그런 뭐 쇠에 대한 이미지도 있고 그 쇠가 주는 느낌이나 쇠의 맛이나 이런 것들이 제 시 속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 쇠가 주는 느낌을 제가 좀 각별하게 생각했던 게 있던 터에 또 입에 그걸 물렸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뭔가를 말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뭐 그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억울하고 답답한 느낌을 주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제 시 속에 그 입에 관한 이미지가 또 많이 들어갔는데 저도 무의식 중에 그런
혀라든지 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뭐 특별한 제가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마침 그런 시도 있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는 이 시집에서는 빠지긴 했는데 그 시 속의 한 구절, 마지막 구절인데 그게 혀는 자꾸 상처를 맛보려 한다라는 네. 그 시에서는 그 한 구절만 가져오고 그 시는 이제 버리고 그 다음에 그 이야기 그 젊었을 때 죽은 여자의 입에 쌀 대신 쇠를 물렸다고 한다라는 그 이야기와 그 제 시 속에 그 한 문장을 이제 결합을 해서 그게 다 통하는 이야기 같고 이 시집 전체의 어떤 느낌이나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것 그게 정확한 주제나 이런 건 아니지만 네네. 그런 것과 좀 닿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에 시인의 말을 그렇게 쓰게 됐는데 이게 1, 2, 3, 4부로 돼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몇 년에 걸쳐서 쓰여진 또 시들을 이렇게 네, 수집한 그렇죠. 건지 이런 얘기도 좀 궁금해요. 시는 뭐 아무래도 그 7년 사이에 쓴 게 대부분이고요. 그런데 그 시 중에 한 4-5편 정도는 한 13, 14년 걸린 것도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시를 처음 쓰게 된 게 2000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이제 시라는 성격을 갖고는 있지만 이게 시라고 보기는 어려운 그러니까 일기를 거의 줄여놓은 그런 수준의 시였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처음 제가 시라는 걸 써보고 그랬다가 그 뒤로 몇 년 동안 또 쓰지 못했어요. 이제 일을 하고 이러면서 그랬다가 또 한 몇 년 있다가 또 시라는 걸 조금 써보고 또 몇 년 또 일하다가 정신 없어서 시를 놓고 있다가 또 몇 년 만에 또 다시 시를 써서 이제 그때 등단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최초의 어떤 그런 기록 거기서부터 출발한다고 치면 그게 가령 청벽산 이야기가 나오는 네네네. 그 푸른 소나기라든지 네네네. 또 소나기 이별하는 사람의 가정식 백반 같은 시도 그게 거의 2000년 그때 처음 그렇게 썼던 것들인데 그게 이제 시간을 지나면서 많이 또 고쳐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특히 아버지와 관련된 시들이 네 4편인가 들어가는데 그 시들이 대부분 그렇게 10년 넘게 걸렸는데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 2011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야 이제 이 시들이 이제는 끝내도 되겠다 하는 그러니까 완성이 됐다라는 저의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어딘가 봐도 뭔가 좀 부족한 것 같거나 이게 다는 아닌 것 같은데라는 그런 느낌들이 있었는데 우연하게도 정말 그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시들이 완성된 게 이렇게 4편 정도가 여기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들은 그러니까 한 13, 14년 걸린 셈이고요. 나머지 시들은 그냥 대부분 5년 정도?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시집 원고가 넘어가고도 제가 또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또 문학동네 시인선이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시집들도 있고 했기 때문에 제가 기다릴 시간도 있어서 대부분은 한 5년 정도, 5, 6년 정도에 쓴 것 같고요. 그 중에 몇 편은 한 10몇 년 만에 완성된 것도 있고. 시인의 말을 읽고 거대한 물결을 느낀 게 맞잖아요. 이게 10몇 년 동안 묵혀뒀기 때문에 이거를 마주해야 된다는. 제가 느려서 그래요. 이렇게 흘러서. 맛이 좀 약간 좀 그런 느낌 들거든요. 막 김장할 때 왜 독에다가 놓고 막 항아리에다 넣어놓고. 항아리에다 넣어놓고 그런 막 장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숙성시키는. 네, 숙성시키는 해서 이렇게 딱 꺼내놓은 이 시집 막 이런 느낌이 막 들어요. 아버지 얘기가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잉태, 생명에 대한 이야기하고 연결이 되면서 아버지 어떤 죽음에서 생명의 잉태 또 이제 그 입덧이라든지 이런 네. 얘기도 자연스럽게 또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이게 맞물린 세월의 이야기인가 라는 생각도 하면서 사실은 조심스럽게 한번 여쭤볼까도 그래서 했었어요. 저 약간 좀 그런 질문을 하고 싶었던 게 네. 저는 아까 시인의 말을 또 읽고 또 이 시들을 막 읽으면서 좀 약간 확대 해석했는지는 좀 모르겠네. 아까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 이야기 듣기 전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혹시 시인이 뭔가 여성적으로 뭔가 차별을 많이
받으셨나? 그런 게 또 막 생각나더라고요. 네. 근데 한국 사회에서 여성으로 사는 건 차별을 받고 사는 게 전제되는 거니까 제 안에도 당연히 그런 것에 대한 인식이 있었을 거고요. 시에도 뭐 그 여성에 관한 시들이 많은 것은 제가 생물학적으로 여성이라서 그렇기도 하지만 또 사회적으로도 뭐 당연히 그 차별받는 의식 같은 게 저도 모르게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의식적으로 제가 나는 이런 차별적인 세상을 막 이런 뭐 선도하시거나 깨부수거나 싫을 거야 이렇게 시로 조용히. 네, 그렇게 뭐 주제 의식을 갖고 선명하게 그렇게 쓰지는 또 않아요. 그렇게 쓰지도 못할 뿐더러. 근데 그런 게 저희도 모르게 이렇게 잠재돼 있지 않았을까요? 네. 아까 또 질문하셨던 거 아버지 뭐 근데 이게 맞물려서 또 세월의 이야기가 아니었을 거란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그런 주제는 죽음에 대한 주제는 사실 누구나 관심이고 삶의 가장 커다란 주제는 사실 죽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죽을 것인가가 문제이기도 하고 죽음이라는 건 너무나 미스테리니까 그래서 죽음에 대한 관심은 늘 있긴 한데 근데 그 죽음이라는 게 그 결국 삶을 낳는 게 또 죽음인 것 같고 그런 게 아까 또 아버지 죽음도 얘기하셨지만 그런 걸 통해 제가 또 극명하게 느낀 것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시 속에 이제 스며들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 인도 신화가에 보면은 하리하라라는 이제 신이 있는데 그 신은 그러니까 삶과 죽음을 동시에 그 구현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 신을 말하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사실 그냥 어떤 신화나 이론이나 이런 걸만 있는 것 같진 않고 실제로 삶에서 사람들이 많이 겪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이제 저의 나름의 방식으로 시적으로 저의 언어로 이제 표현해 보려고 했던 거고 그런 것들이 가령 푸른 소나기 같은 시에서 조금 좀 드러난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읽으시는 분들이 또 어떻게 느끼실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게 아버지의 죽음과 저의 그 잉태와 출산이 완전히 맞물렸었거든요. 그게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사실 그 여름철이 배경이잖아요. 네. 딱 지금 같은 여름인데 비 많이 오고 네. 막 폭우가 쏟아져서 다 쓸어가고 근데 그런 것이 사실 파괴의 어떤 모습이기 자연이 품고 있는 파괴의 양상이기도 하지만 그 파괴가 사실은 또 다른 생성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죽음을 통해서 어떤 죽음을 먹고 거기서 푸른 삶이 태어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제가 그 아버지 고향에서 느꼈던 그런 자연이 그 스스로를 파괴해서 다시 새롭게 그 새로운 뭐 어떤 것들을 생성해내는 모습과 그리고 제가 이제 아버지 죽음과 저의 딸이 태어나는 게 거의 뭐 며칠 상관으로 일어난 일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제 경험도 거기 또 녹아 있고 제가 평소에 갖고 있는 죽음과 삶에 대한 의식 같은 것도 또 녹여 보고 싶었고 그래서 그런 시들이 아마 그러니까 삶과 죽음이 이렇게 맞닿아 있는 그런 것들이 조금 시에서 좀 발견되는 게 아닐까 그래요. 맞아. 이 시어가 되게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아기는 뱃속에서 60년쯤 살고 나온 얼굴이다. 네, 근데 아기들이 사실 나왔을 때 다 완전 쭈글쭈글 하잖아요. 그리고 맞아요, 사실 맞아요. 그 목에나 부개나 다 양쪽의 유전자를 다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아기의 모습은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이미지, 어떤 모습과 사실 닮아 있어요. 그게 당연히 뭐 외가이거나 친가이거나 누군가의 모습을 다 갖고 있는 거잖아요. 아기는. 그러니까 어떤 익숙한 노인을 내가 낳은 것 같은 느낌 같은 게 사실 왜냐면 애가 너무 쭈글쭈글한데다 너무 익숙한 아버지나 뭐 그 아이의 할머니 할아버지나 그런 모습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어떤 친근한 낯섦 같은 거 그런 게 그 아이 모습에서 지금 태어났지만 사실은 노인일 수도 있는
네, 그런 이미지로 와. 들어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제가 여기 읽으면서 아기는 뱃속에서 60년쯤 살고 나온 얼굴이다. 왜냐면 여기 위에 보면은요, 강물과 산이 푸른 웃음을 또 주고받기도 네네. 하고 만삭의 배를 감싸며 나도 씩 웃어주었단데 마지막은 뭔가 푸른 소나기에 푸른이라는 말이 있지만 저는 이게 굉장히 뭔가 이렇게 뭔가를 잡아채는 어떤 네. 아픔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면서 60년쯤 살고 나온 얼굴이라면 이게 아버지의 모습을 이렇게 네, 빗대면서 아기의 탄생과 얘기를 네. 했나? 라는 그 장면이 이렇게 이미지 스치면서 저 여기가 되게 먹먹해지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런 점이 아, 있어요. 이걸 한번 시인의 음성으로 아, 들어보면 너무 좋아요. 어떨까요? 푸른 소나기를 계속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정말 허은실 시인의 음성으로 한번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 시를 읽을까요? 네. 아, 네, 예기치 않게. 저희가 어디로 튈지 그러니까요. 아까는 딴 거 읽어달라고 하시더니. 이렇습니다. 저희가 이렇습니다. 푸른 소나기. 플라스틱 슬리퍼 한 짝이 맨드라미 옆에서 말라갔다. 어른들은 사내를 건져놓고 담배를 피웠다. 비가 많은 해였다. 사람 잡아먹는 산이라 했다. 비스듬히 빠진 두 골이 만나는 자리. 가뭄에도 물을 강에 안겼다. 강은 소용돌이와 모래구덩이를 감추었다. 저녁 물소리마다 우렁이 굵었다. 고요해진 물 위에 나는 벗은 몸을 비춰보았다. 사나 여럿 후릴상이라 했다. 몸이 부른 강물 위로 물고기들이 튀어올랐다. 비가 많은 해다. 무당은 자꾸 물이 보인다 했다. 아버지는 산에서 발견되는 걸요. 바위를 덮은 이끼가 젖었다. 강물과 산이 푸른 웃음을 주고받는다. 만삭의 배를 감싸며 나도 씩 웃어주었다. 아기는 뱃속에서 60년쯤 살고 나온 얼굴이다. 사무제였다. 청벽산은 푸르다. 고요한 수면 아래 흰 발목을 잡아채는 푸른 소나기가 있다. 이거 저 느낌만은 아니죠. 뭔가 이렇게 수면 아래 이렇게 확 가라앉아가지고 누군가 속삭여주는 음성을 듣는 것 같잖아요. 아, 근데 이거 정말 갑자기 이렇게 웃기는 질문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되게 진지했다가 저 여기가 되게 궁금했거든요. 읽어주셔가지고 네. 아까 산하의 여러 후릴상이라 했다. 네. 이 어르신이 어렸을 때 이런 말 많이 들어. 왜 그러잖아요, 어르신들. 저 네. 여러 후릴상이야, 막 이러시잖아요. 네. 근데 진짜 그 말씀을 직접 듣고 여기다 쓰신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안 그래도 와 이게 되게 아픈데 이게 또 네. 저희 어렸을 때 막 어르신들 했던 말씀들하고 이렇게 막 네. 겹치면서 그렇죠. 되게 어릴 적에 이렇게 정서나 추억을 또 불러일으키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그 사실 여러분은 지금 팟캐스트 젊은 시인의 다락방 허은실 시인편을 듣고 계십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좀 웃기네요. 그런데 이 시 속에서는 이게 이제 어떤 그 여성성을 가진 자연이라서 그 자연이 어떻게 자연이 되는가, 어떻게 유지가 되고 순환이 되는가, 그것은
저는 이제 그렇게 산 앞에 설정은 아니고 이것도 사실은 제가 경험했던 건데 그 실제로 아이가 그 물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2000년에 제가 그때 경험했던 일인데 그 사실이 저한테는 근데 이것도 실제로 어른들이 해줬던 말이에요. 저 산이 저 암산이라고. 그러니까 암수할 때 암산이라서 꼭 그렇게 여름이면 꼭 남자가 이렇게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때 제가 있었을 때는 그때 이제 어린 아이였는데 결국은 나중에는 응급실 가고 큰 병원 가서 살았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듣긴 했는데 그 이야기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강렬하게 느껴졌고 그게 이제 오래 저 속에서 삭다가 보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죽음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관심과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와 그 암산이라고 하는 그 산의 형세 자체가 이렇게 정말 여성의 음부처럼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 고리, 그 물이라는 이미지 자체도 여성적인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게 제 안에 많이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저의 경험과 또 사나 열어두릴상이라더니 근데 그게 그런 어떤 남성적인 것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먹어치우고 그러면서 그걸 통해 다른 것을 또 잉태하고 생산하고 이런 거대한 순환 같은 게 저한테는 이제 되게 하나의 큰 주제로 이제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게 그런 경험 그리고 제 스스로의 어떤 출산의 경험과 아버지 죽음 뭐 그리고 그렇게 뭐 들었던 이야기 그런 것들과 다 이제 이렇게 한 군데 시 속에 응집이 돼서 그래서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시가 정말 올해 10 몇 년 만에 완성이 된 시고 그래서 이 시는 사실 그래서 제가 애착이 사실 많은 시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 시는 배치할 때도 되게 많이 신경을 썼어요. 이게 페이지가 이제 양페이지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 줄은 마지막 한 줄만 남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 행은 그냥 한 년을 얘가 다 감당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정말 그냥 이 한 줄이 흰 발목을 잡아채는 푸른 소나기가 있다라는 이 한 줄이 이 지면 전체를 감당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정말 이게 수면처럼 느껴진다면 그 아래에 이 빈 지면 아래에 어떤 그런 푸른 소나기가 있는 것처럼 저는 그냥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거는 꼭 이 한 줄은 편집자께도 어떻게 행가리를 좀 행간을 벌려서라도 이거를 이쪽 한 면에 한 페이지를 차지하게 해주세요 해서 마지막 편집에서도 이거는 이제 손으로 그렇게 봤던 시예요. 그런 또 숨겨 있는. 예, 그래서 페이지 배치할 때도 그런 것도 사실 시인들이 많이 신경 쓰는 편이라서 시를 읽으실 때 그런 것도 한번 눈여겨 보시면 시를 읽는 독법 새로운 어떤 독법으로서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얘가 또 7월 금음이라는 시도 접어놨어요. 좋아하세요? 너무 슬프더라고요. 네, 그 시도 사실은 그래서 되게 고민이 많았던 거거든요. 이게 앞에 부분에 저 많은 칼들을 달고 옥수수는 어떻게 여물어가나 하고 마지막 연에 서걱서걱 걸어나와 나는 자꾸만 여유어 갔다가 이제 여물어가나와 여유어 갔다가 이게 사실 제가 우연히 이렇게 대조적인 이미지잖아. 여물어 가는 거하고 여유어 가는 거는. 근데 또 리듬상으로는 맞고 이래서 이걸 어떻게 배치할까. 근데 고민을 하다가 그래서 행가리를 얘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호흡을 생각해서 이제 이 앞에 부분은 읽었을 때 옥수수는 어떻게 여물어가나 이건 한 문장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마지막까지 있어서 이제 행가리를 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런 식의 고민들을 시인들이 이제 그런 것까지 고민을 많이 하니까 시를 읽으실 때 그런 것도 어떤 포인트로 삼아서 봐주시면 시를 좀 더 풍부하게 읽으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이 기회를 들으시면서 이제 시인의 어떤 또 인생 이야기도 또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또 2부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